제가 이전에 이제 스리랑카 말씀을 드렸는데, 스리랑카 얘기를 드렸죠. 지금 스리랑카가 이제 IMF 구조조정 협상 진행 중인데, 구조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던 총리나 뭐 대통령이나 다 지금 사임을 했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리랑카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올인한 엘살바도르, 손실 눈덩이, 디폴트 우려 있다. 나이브 부케렐레 우리 엘살바도르 대통령 대단하신 분이죠. 비트코인 국채까지 또 만들어서 또 펀드까지 운영을 하시는 엘살바도르가 지금 디폴트 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보세요. 투자 금액의 약 60%에 달하는 평가 손실을 입었다. 이러면서 뭐 치보를 내려받아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쓰는 엘살바도르,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IMF가 이제 구제 국면 싹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 싹 빠지면 이런 기사들 나오겠죠. 야, 비트코인 때문에 국가가 파산됐다. 그럼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야, 진짜게 비트코인 위험한 거 아니냐? 저 이제 뭐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 와, 근데 진짜 그 기사가 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보면 IMF에서 다 들어가고 얘네들 그냥 종속으로 데리고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바꿈인 거고 다 먹겠다는 건데 그거를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도미노, 디폴트 오나, 엘살바도르, 가나 등 19개국 위기. 지금 그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나 가나, 그리고 뭐 티니지, 파키스탄, 이집트, 케냐, 아르헨티나, 우리 얼마 전 박하니님, 그리고 우크라이나, 바레인까지 19개국이 디폴트 위기라고 합니다. 채무가 높고 이렇게 디폴트가 한 국가가 터지면 옆에 국가가 꼭 터져. 진짜 도미노 싹 밀면 넘어지듯이 옆에가 무너지면 옆에가 또 무너지고 또 옆집이 무너지고 앞집이 무너지고 다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보이시죠? 국가 채무 지금 취약성 순위. 이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쭈루루 무너진다. 자, 보시면 스리랑카가 지금 IMF 구조조정 협상 진행 중인데 협상하는 애들이 지금 다 사임을 했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살바도르고 뭐 가나고 티니지고 이런 국가들이 지금 디폴트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파키스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그 단전으로 인해서 막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죠. 데모가 일어났어. 근데 얘네들이 1년 동안 상환해야 될 채무가 410억 달러야. 이거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습니다. 이게 어느 때랑 비슷하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다뤄드릴 겁니다. 1980년대 중남미 부채 때문에 미친듯이 다 무너졌던, 원래 브라질, 아르헨티나 막 이런 국가들이 진짜 잘 살았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 따지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 유럽 부럽지 않게. 유럽이라 하면 안 될까? 누구라고 해야 될까? 뭐 우리나라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고. 근데 1980년대 중남미 애들이 다 무너졌어. 도미노처럼.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 이래서 달러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래서 달러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딥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인플레이션율도 맞고 브라질에서 막 두 자릿수 나오고 미친듯이 헤아라가 총 몇 번 바뀌었죠? 7번인가 9번인가? 그렇게 바뀌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 연동해가지고 헤아라를 잡았다. 그것도 영상, 지난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그거 챙겨보시고.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빠르게 미친듯이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죠. 금리 인상을 미친듯이 빠르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스리랑카가 지금 왜 무너졌죠? 엘살바도르, 가나, 티시니, 파키스탄, 이집트, 케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바레인, 이런 애들이 지금 왜 디폴트 위기에 와 있죠? 외화 보유고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화 보유고량이 부족해서. 달러가 없어서. 그 말도 맞고. 기름을 사야 되는데 국민들이 겨울에 기름을 떼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 기름을 달러로 사는데 달러가 없네? 아, 마차 끓여야지. 아, 전기불이 아닌 장작불 펴야지. 지금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란드에 부채질을 한다고 스리랑카가 더 힘들었던 이유, 파키스탄, 뭐 가나, 뭐 티니지,
위험한 이유. 왜 위험할까? 인도네시아, 라오스, 얘네들 공통점 뭘까? 스리랑카. 안 그래도 힘들고 가뜩이나 힘들고 못 사는데 누가 건드렸어요? 중국이 건드렸죠. 어떤 식으로 건드렸어요? 1대1로 부채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자, 스리랑카가 올해 상반기 대외 부채가 510억 달러 된다고 합니다. 근데 510억 달러 중에 20%가 중국에 대한 부채라고 해요. 2017년도 중국 차관을 받아서 건설을 했던 한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지금 중국이 99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중국이 야 스리랑카 너네 한반토타 항구를 지어줄게, 만들어줄게, 대출해줄게. 감사합니다. 항구를 지어줘. 그리고 중국인들이 지어주고 지네 개발사들이 들어와. 공사 비용이 1억이면 10억, 100억 펌핑 시킨 다음에 지네 인건 중국 애들이 일해. 작년에 안 그래도 삼강그룹이라던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 죽었죠. 건설업들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고용 창출을 해야겠죠. 건설업 인부들을 해외로 보내야 돼. 그 희생양이 누구다? 스리랑카. 이런 1대1로 국가들. 스리랑카 가가지고 다 지어놔. 근데 스리랑카가 지금 안 그래도 외화보유고량이 부족하고 힘들고 이러는데 당연히 중국 부채 못 갚죠. 형님 중국 부채 못 갚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어준 한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 동안 우리가 운영할게. 우리가 가져갈게. 이거 뭐예요? 말이 좋아 1대1로 해가지고 못 사는 국가들 지어주고 뭐 원조해주고 뭐 하는 거지. 고리대금업이죠. 빌려주고 꽃배기로 가져가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야. 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지금 뭐 자카르타랑 뭐 반둥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고속철 건설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계속해서 건설이 미뤄지고 있어. 진짜 미뤄지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뭐 인력이 없어서 그런다, 뭐 원자재가 없어서 그런다, 계속해서. 그리고 토지 수용이면 안 된다.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돼. 지연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비, 이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86조 5천억 루피아.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면 7조 5천억 정도. 7조 5천억이 어떻게 됐어요? 86조 5천억에서 114조 2,400억 루피아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30% 가까이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못 갚아.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관 상환을 위해서 요거 40년 동안은 최소 중국이 운영을 해야지 갚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뜻이 뭐예요?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고속철을 건설해 주는 척 하면서 지네들이 40년 동안 갚고 있는 거예요. 생색내면서. 자, 라오스 2020년도 1대1로 시작했죠. 얘네도 지금 디폴트 위기입니다. 중국의 원난성 그리고 쿤밍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1대1로 철도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라오스가 이 철도에 들어간 돈이 어마무시해. 국내 총생산 GDP 3분의 1에 해당하는 59억 달러. 59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 중에 60%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40%는 뭐 자기네 나라를 했던가 뭐 다른 데서 끌어왔던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60%가 중국한테 대출로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갚을 수 있을까? 라오스가? 절대 못 갚죠. 절대 못 갚습니다. 자, 지금 엘살바도르, 가나, 티니지 이런 지금 디폴트 위기 국가들.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 1대1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만 하더라도 20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한 20개국 된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이 또 주로 인도양이라던가 홍해, 연안국, 그리고 천연자원 보유국 이런 중심국들 사업을 확대를 진행 중인데 천연자원 보유한 얘네들을 위주로 한 이유가 뭘까? 중국이 천연자원이 많은 애들한테 1대1로를 제한을 해. 왜 그럴까? 진짜 무서운 게 얘네들이 담보를 받는데 담보를 뭘로 받아요? 천연자원으로 받습니다. 천연자원으로.
그럼 돈 빌려주고 싼 값에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천연자원 먹겠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담보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가나, 잠비아 또 해양국가 중심의 인프라 및 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누구다? 중국이다. IMF가 한 소리 합니다. 야, 중국 너네 아프리카가 전체 통틀어서 채무 100% 수준에 중국한테 채무가 20%나 된다.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100억을 빌렸으면 20억은 너네 중국 거 아니냐. 중국 나쁜 놈이죠. 근데 중국이 한 소리 합니다. 내가 봤을 땐 똑같아. 야, 너네 IMF랑 월드뱅크 너네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36% 정도 되잖아. 그 뜻은 뭐예요? 그냥 이 말만 맞다고 치면은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부채들,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이 20%, IMF, WB, 뭐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 36%.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1대1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CPI가 9.1% 발표가 됐고 7월 28일날 진짜 100bp도 열어둬야 하는 가능성까지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왜 금리 인상을 할까? 편하게 한번 올려주세요. 채팅률을 보겠습니다. 우리 상품이 걸려있는 거라 코인이씨가 질문한 거라 안 삐지려면 한번 올려주세요. 자, 달러를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이종재님은 예습본을 안 보셨을 건데 예리합니다. 유동성 자금 회수, 차이나 베싱, 달러 회수, 물가를 잡는다는 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저 말이 나와야지. 이자 장사, 풀었던 경고, 인플레이션 잡고. 첫 번째로 나오는 대답이 인플레이션율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시중에 있는 그 유동성들을 테이퍼링을 해서 걷어들이고 긴축까지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맞는 말이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물론 잡을 수는 있겠지. 어느 정도는 9.1에서 뭐 한 6, 7, 뭐 5 정도. 연준에서 작년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괜찮다 안심해놓고 지금 미국 CPI 9.1% 나왔죠. 얼마 전에 제니 옐런 누님이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경기 침체 얘기까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율 일시적이라 했던 거 잘못했다 얘기 나오고. 연준이 몰랐을까? 진짜 몰랐을까?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갈 줄? 연준은 금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상반기에도. 어떤 분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잡는 걸 늦추고 있다. 최대한 지금 늦추고 있다. 하반기에 잡으려는 방식으로 가려고 있다. 기사들만 보면은 지금 물가가 제일 1등이고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 인상 해야 됩니다. 그런 기사들만 보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잡았을까? 물가를. 이미 3월 달부터 빅스텝 밟으면은 진작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 빅스텝을 밟아서 그 수치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빅스텝을 받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은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죠. 0.5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전기세 때문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죽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일본이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 물론 일본 국민들이 국민성이 좋아. 전략 저축 뒤집어져.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엔저로 펼치면서 엔화 가치를 낮게 가져가고 수출을 늘리는 방식을 펼치고 있죠. 그거 말고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는 이유. 일본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질 않아. 국민들 자체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낮추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장단기 금리 역전 때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연준은 충분히 잡을 수 있었어요. 3월 달부터 빅스텝 밟을 수 있었고, 요거 물가 상승률 CPI 높게 올라갈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다 도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안 잡았던 이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잡은 겁니다. 그러면 경제 위에 뭐가 있다? 정치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금리를 인상했어. 달러 가치가, 화폐 가치가 세지고 금리를 인상을 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인데, 연준이 금리 인상 지금 하는 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 영상을 보시는 거죠. 뷰를 잘못 분석하시면 큰 코 다쳐요. 진짜 그 투자하실 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자, 내가 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첫 번째, 금리를 높여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 인플레이션율을 떨고. 그게 1번. 아니야, 금리보다 어떤 외교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때려. 차이나 배싱이라고 하죠. 차이나 배싱을 펼쳐. 2번. 몇 번이 더 정부 지지율을 올리는데 더 효과적일까? 효과적일까? 몇 번이? 1번이랑 2번 둘 중에. 1번 인플레이션율, 2번 차이나 배싱. 이번에 그 미국인들 대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침공했을 때 70몇 프로 이상이 뭐라 그랬죠? 미국인들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은 올라가도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요? 러시아 금수 조치 해야 된다. 기사 보신 분, 러시아 금수 조치 해라. 휘발유 가격 올라가도 되니까 우리 아껴 쓸게. 러시아 금수 조치 해라. 1번 봤어요, 우리 스타님. 미국 정부 지지를 올리는 데는 최고 좋은 게 뭐냐면 차이나 배싱입니다. 차이나 배싱이에요. 자, 지금 바이든이 이제 아마 이번 주 나왔나요, 결과? 중국에 대한 이제 일부분 관세 철폐를 하죠.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 지금 CPI가 9.1%가 나왔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관세 일부 철폐를 해야 돼. 그럼 11월 8일 이후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서 그게 또 상승장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주식이 오른대. 참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믿고 관세 철폐 얘기 들어가고 주었던 분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 20% 시작이에요. 다시 올리는 거. 관세 철폐 없던 얘기입니다. 왜? 블록 경제 들어서면서 중국을 고립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물론 금리 인상하는 이유 뭐 나중 들어갔을 때 정부 지지율도 있겠네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나오는 기사들, 이런 방송들, 이런 것들 보고 그냥 읽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뭘까? 스리랑카가 왜 무너졌어요? 엘살바도르, 가나, 티니지, 파키스탄, 이집트, 케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바레인, 얘네들이 왜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왜 힘들까?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막 찍내 만에. 일본 엔저 정책, 더 이상 엔저 정책 통하지 않는다. 유럽 뒤집어져. 지금 죽을라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달러 때문에 힘들죠. 미국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누가 힘들다? 저개발 국가 자본 이탈 속도가 빨라진다. 그 뜻은 뭐예요? 외환 보유고량 바닥이 점점 보인다. 빨라진다. 달러 소진 속도가 빨라진다. 우리나라 원유 에너지 미친듯이 수입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환율 방어해가지고 10조를 달러를 뿌립니다. 달러 팔아서 원화를 사재기를 해요. 은행에 잠궈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들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다른 국가들 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 들어가고 있죠. 아프리카에 20개 국가가 들어가고 있고 전 세계로 따지면 165개 국가가 중국 1대1로의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때문에, 부채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지금 막 다 디폴트나니 뭐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미친듯이 빠르게 하네? 이번 달 막 100bp 한대. 그럼 나머지 국가들, 중국이랑 1대1로 해가지고 국가 부채 많은 국가들 어떻게 될까? 다 쓰러집니다. 다 망해요. 다 디폴트 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 쓰러지고 다 망하면? 자, 미국, 중국 1대1로 맞서서 1월 아프리카 등의 대규모 투자. 6월 G7. 작년 11월 달이죠. 11월 기사. 아마 7월 달에 요거 했을 겁니다. 6월 달에 했네요. 더 나은 세계 재건. B3 W 빌드 백 배럴 월드라고.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세네갈, 그리고
또 이런 뭐 국가들, 좀 못 사는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얘네들한테 미국판 1대1로야 지원을 해주자. 이번에 또 G7 정상회의에서 또 나왔던 게 몇백 조였죠. 미국판 1대1로 하자, 지원해주자. 자, 그러면 이래서 정치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연준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해. 그러면 달러가 바닥이 나면서 개발도상국들 다 쓰러져.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지금 미국이 나옵니다. 지금 너네 중국이 1대1로 165개 국가 고리대금업 아니냐. 부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네 뭐 철도 지어주고 항공만 뭐 지어주고 이런 것도 가면서 니네 중국 애들이 가서 공사 짓고 공사 대금도 비싸게 펌핑해서 받고, 그리고 공사 기일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이자 충당하게 하면서 너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미 지금 세네갈이나 가나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도 알고 있어. 아, 잘못됐구나. 지금 계속해서 협상하다가 협상을 틀어버린 국가들도 많고, 그때 딱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미국 등장하죠. 미국이 뭘로 등장해요? 더 나은 세계재건 B3 W Build Back Better World.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야, 우리는 중국이랑 너네 1대1로 계약할 때는 그 정부 대 정부로 계약한 거 아니지, 중국 은행, 그냥 일반 은행이 계약해가지고 이번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비밀 조항을 넣어놓고, 그리고 은행도 막 일반 이런 시중 은행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중국처럼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우리는 더 나은 세계재건 요거 세네갈 가나 지원해주고, 우리 그 기밀 유지 협약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중국은 천연가스라든가 천연자원 많은 국가들 담보로 너네 천연자원 받지, 우리는 담보도 안 받을 거야. 그렇게 딱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킬 수 있겠죠. 중국의 국제적인 고립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거기다가 스리랑카 지금 IMF 구제금융 들어가죠. IMF, 월드뱅크 얘네 누구 거예요? 미국 겁니다. 미국 애들이에요. 구제금융 하는 척 싹 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에 대한 속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 유럽 얘네들 속국이. 그러면 지금 중국이랑 1대1로 국가 부채 많은 애들, 얘네 다 디폴트 시켜서 누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또 중국한테 지금 요청을 하고 하면은 중국이 도와줄까? 중국이 지금 뭐 경제방송, 주식방송 보시면 중국 뭐 주식 좋다, 투자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많죠. 중국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 전에도 유동성 또 공급을 했죠. 금리를 인하시키고 내수시장 활성화 통하면서 어떻게 해요? 중국은 반대로, 미국 반대로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코로나19 때 유동성 공급했죠. 그때 어땠죠,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들었죠. 중국도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헝다그룹 디폴트 나고 힘들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건설업이 막 부동산 뭐 시장에 화랑을 한다, 뭐 바람을 분다 하는데 쉽게 안 올라갑니다. 힘들어. 거기서 구세주가 누구예요? IMF, 월드뱅크 이런 애들이 쭉 들어가면서 구제금융 해줄게. 그러면 스리랑카는 누구께 돼요? 종속이? 미국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자니아, 가나, 잠비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누구한테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뭐 중국이 위안화가 뭐 달러를 넘어설 거고, 달러는 망할 거고, 달러는 없어진다, 미국은 뭐 중국한테 안 된다, 뭐 그런 영상들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위안화가 어떻게 될지 다 요런 식이에요. 자, 여기다 한 가지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1992년도 자, 바야흐로 영란은행을 우리 헤지펀드 몇 개 또 연합을 해가지고 채권도 대가, 공매도 대가, 우리 조지 소로스 형님이 영란은행을, 영국을 통째로 집어삼켰죠. 하루에 이때 공매도를 던져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1조 원입니다. 1992년도 1조 원. 조지 소로스가 벌어들인 금액이 1조 원이고 나머지 같이 던졌던 헤지펀드 애들 수익은 측정이 안 됐어요. 뭐 한 2조 원 잡으면 1992년도 2조 원이면 지금 얼마 될까? 한 20조 될까? 조지 소로스가 한 국가를 잡아 삼킨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파운드화를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외화 보유고량을 어떻게 돼요? 바닥이 나면서, 얘네 지금 영국이 그때 당시 단기 금리를 10%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단기금리 10% 인상해도 방어를 못했어.
그러면 지금 헤지펀드야 내가. 자, 응용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헤지펀드고 뭐 이런 그 좀 걸쭉걸쭉한 이런 시장에 강한 애들이야. 스리랑카든 이런 좀 위험한 국가들, 외화 보이고 적은 국가들, 헤지펀드를 나가서 어떻게 할까?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걔네들 폭파시키면서 얘네들 돈 뒤집어지게 다 쓸어가고, 그때 또 들어오는 게 누구다? 미국 IMF, WBA 이런 애들. 예상을 하는데 예측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언을 한번 해드리면 이번 연말 내년도 IMF 구제금융 들어가는 그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힘들어지는 국가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가 도와줄게, 정부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미국이 무섭습니다. 중국도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 일본 같은 경우는 무제한 통화 사업이라서 의미 없지만 한국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은 쉽게 건드릴 수는 없죠. 힘들죠. 이제 좀 나머지 개발도상 국가들, 좀 힘든 국가들은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무섭고 달러 강세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산시장 투자, 주식이든 비트코인 투자든 어디 시장으로 돈이 몰리냐 요를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지금 내 그 주식 투자나 자산시장 투자 자금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냐? 지금 달러로 모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서 달러 시장으로 돈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을 사줄 돈이 없어.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지지무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거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이유,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높다,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코인 이슈가 뭐라 그랬죠? 달러 힘은 서서히 줄어들 거다. 왜? 미국도 수출해야지. 미국 수출 기업들 달러 강세면 힘듭니다. 달러가 강세면 미국 정부 입장에선 좋지만 흥정부 입장에선 좋아. 왜? 세수 창출도 좋고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도 좋아.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죽어나죠. 넷플릭스 60% 매출을 계속해서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면 우리 EQ 어닝 때도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안 좋다는 겁니다. 어렵죠? 시그널.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달러의 힘은 빠질 거다.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은 뭐예요? 달러로 몰렸던 돈들이 다른 시장으로 뿔뿔이 또 폰성 효과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 후보군 중에 하나인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좋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